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경인 시그랜트 센터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이죠. 바다에 놀자. 오늘 마지막 회차 에피소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찾아뵀는데요. 해상풍력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또 이제 해양 자원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아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할 또 인천시가 있는데요. 또 인천시와 또 이제 세계 해상풍력 1위 기업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손을 잡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려고 좀 노력 중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인천투데이도 취재를 많이 했고, 저희 시그랜트 센터도 좀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자리,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펼쳐질 이 해상풍력의 세계,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스테드 박정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에게 처음에 이제 오스테드의 인천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섭외했을 때는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도 좀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인천투데이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정민 대표님 옆에는 늘 언제나 한 해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인천 시민들에게 이 바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죠. 시그랜트 윤병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한때 인천 해상풍력에 대해서 취재를 좀 많이 했고, 지금 인천 해상풍력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발전사 허가를 맡은 업체는 3개예요. 일단 남동발전, 그리고 이제 오스테드, 그리고 무럭풍력개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준비하는 업체까지 합치면은 한 뭐 15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좀 깨지고 왔다 갔다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뭔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가시권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오스테드예요. 어쨌든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인천 앞바다에서도 제일 먼저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오스테드가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규모 사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오스테드가 어떤 회사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저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당초 1.6기가, 그러니까 1,600메가와트의 사업을 시작을 했고, 중간에 어민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좀 축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1.4기가와트, 그러니까 1,400메가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스테드는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한국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가 좀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당초에는 저희 오스테드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동에너지, 그러니까 영어로 DONG라고 해서 데니시 오일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석유공사 같은 느낌의 회사로. 저희 회사가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여러 번 이제 석유 파동을 겪어요. 우린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 겪으면서 석유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일찍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그걸 깨달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선택한 사업은 신재생. 그래서 이 지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쨌든 신재생으로 청정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우리 선배님들의 뜻으로 또 전체 산업을 다 오일앤가스 산업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버리고 신재생으로 돌아선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엄청 이른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육상풍력 아니면은 일부 솔라 정도만 굉장히 작은 규모로 있었었던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전을 본 거죠, 회사가. 그 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산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가 과거에는 원자력 선도 국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상풍력 이전에 뭐 원자력을 뭐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들도 배출하면서 뭐 그랬던 나라인데, 저도 좀 예전에 덴마크가 이렇게, 어쨌든 덴마크도 인구도 적은데 강소국이잖아요. 근데 강소국으로서 되게 어쨌든 세계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 또 이제
오스테드 한국지사 대표님이신데 뭐 덴마크 국적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예, 주시더라고요. 그죠. 예, 어쨌든 한국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출되신 그렇죠. 예. 그러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스테드가 한국 그중에서도 이제 인천에서 지금 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를 했고 네. 이 인천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19년도입니다. 네. 아마 그때 이 기자님하고 이제 그때쯤 이제 좀 예. 알게 되는 그런 예. 시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시기에 약간 태동기였어요. 우리나라의 이 해상풍력. 예.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오는 예. 태동기였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좀 목표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현재 RPS라는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네. 제도가 네. 있습니다. 그 제도 하에서 국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때 당시는 3020 신재생 에너지 목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3020이 뭐냐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전력의 20%를 신재생이 담당하겠다. 물론 여기서 신재생은 해상풍력뿐만 아니고 뭐 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원들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한 그 큰 그림을 국가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 신재생 그리고 이 해상풍력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그랜트 윤병일 박사님께서는 인천에서의 그 바다 생태계를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그 오스테드가 어떤 그 인천의 그 인천 앞바다의 잠재력을 보고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면은 왜 인천 해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우리나라로 보면 서해도 있고 예. 남해도 있고 예. 동해도 있는데 왜 인천 해역에 오스테드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해상풍력을 하려고 네. 하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천 해역의 풍황, 그러니까 네. 바람 자원, 뭐 풍속이 됐던 뭐 풍향이 됐던 이런 자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아닙니다. 네.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네. 전력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네. 그 전력을 쓸 수 있는 네. 수요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또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든가 네. 여러 이제 공단들도 위치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네. 있다는 점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 이 서해의 수심이 또 구조적인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해상풍력이라는 게 수심이 너무 얕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깊어도 문제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되면은 당연히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네. 이럴 돈이 많이 때 들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 설치하는데 어려울 거고요. 네. 또 너무 낮으면 블레이드가 몇십 미터 이상 되는 아주 큰 건데 과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 평균 수심이 한 40m, 50m 정도가 적당하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천 지역이 네. 가장 적합한 해상풍력의 요지이다 음.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민간주도, 공공주도로 네. 약 7기가와트 정도 예정되어 있고 사업 규모로 따지면 약 30조 원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0조 원. 네, 7기가와트. 그러니까 정리해 주신 말씀 들어보면 그죠. 뭐 인천 바다의 그 퀄리티가 그 앞바다의 그 바람 퀄리티가 뭐 국내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긴 그 수도권 배후 인구가 뭐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은 거의 3천만 되잖아요. 절반 이상이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많은 수요를 그 많은 전력 수요를 공급하기에 되게 용이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수도권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전력은 네. 보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이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 인천이란 지역이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수도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수도권의 그 전력을 생산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인천 자체가. 그래서 네. 인천이 현재로도 뭐 영흥화력을 네. 비롯해서 여러 원들이 있는데 이 원들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여러 공단들의 전력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인천 전체 해상 풍력 7기가와트, 30조 원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다, 뭐 크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이제
보통 이게 그러면 뭐 4인 가구 몇만 명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예측되는 게 있을까요? 뭐. 이게 전력을 만약에 예정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 300만 가구가 연 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이 네.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 예. 차원에서 한 100만 톤 정도의 탄소, CO2를 배출을 감소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이런 거 표현할 때 예, 약 예. 한 25만 대 규모의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아까 그런 탄소 양이 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예.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제 봄철, 가을철 미세먼지 좀 없애는데도 네, 많이 뭐. 좀 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7기가 중에 1.4기가와트 20%를 담당하는 겁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하는 해상풍력 중에 지금 어디에 지금 정확히 조성되고 있으면서 언제를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네, 저희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1.4기가 예. 1,400메가와트의 규모가 예. 두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한 개 사업 자체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구조상 이제 800메가, 600메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걸 1호, 2호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육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하고 예. 이제 인천시하고 거리를 보면 한 70km 정도 이제 떨어진 먼 바다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전력이 몇만 가구가 사용 가능하냐,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한 130만 가구, 예. 130만 가구가 저희 인천시가 아마 전체가 120만 가구가 길 거예요. 맞아요. 300만 인구에 한 120. 예, 네. 그 인구가 쓰고도 이제 남는 정도 네.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O2는 약 400만 톤 정도 네. 감축되고, 저희가 사업을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네.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좀 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한 28년 정도 저희가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3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저희가 완공이 돼서 돌아가는 터빈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쨌든 그 첫 삽을 떠서 이제 완공되는 데는 2년 정도면 뭐 충분한가요? 공기가? 2, 3년 정도 예.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정도는 예. 한 3년 정도 이제 네. 내륙 공사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네. 아, 이게 제가 제주도도 가봤고 덴마크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바다에 좀 펼쳐진 해상풍력 그 기구들이 뭔가 배경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좀 이게 또 해질녘에는 이쁜 모습도 나타내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도 어쨌든 그 노을이 상당히 서해 바다인 만큼 유명한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명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예. 제가 기대하는 거는 네. 외국에서 방문하시거나 예. 뭐 내국인이 예. 이제 돌아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광경을 그죠. 좀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밤에도 우에 이제 이 에비에이션 라이트라고 해서 깜빡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낮에는 육안으로 돌아가는 터빈이 보이겠지만 예. 밤에도 그 깜빡이는 불빛 자체가 하나의 네. 뭐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그저 영종도랑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영종도랑 떨어진다 한 4-50km 떨어진 걸까요, 그러면? 네. 영종도는 아니고 가장 가까운 섬이 제가 덕적도, 구럽도거든요. 구럽도. 예, 예. 구럽도에서 한 20km 정도? 구럽도에서 20km. 예, 맞습니다. 덕적도 놀러 가면은 또 저것도 하나의 그럼요. 장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뭐 잘 나오겠지만 지금 뭐 혹시 좀 뭐 난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 뭐 이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렇게 성숙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로운 산업이기도 하고 예. 각 법률마다 이 해상풍력을 타겟으로 딱 정해놓은 전형적인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산업들, 유사한 공사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해상풍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바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공유수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영향,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완전히 제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일찌감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온 이런 기술적인 극복 방법들, 그리고 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된 이후에 어떻게 환경과 조화롭게 좀 더 이 생태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올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여기 인천 앞바다에도 저희가 적용하려고 지금 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인허가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좀 옛날에 좀 대충 알아봤을 때는 걸려있는 중앙부처만 해도 뭐 해수부, 뭐 중기부, 최종의 전기 사업 인허가는 산자부, 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하니까 환경부도 같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다 또 지자체 인천시, 뭐 옹진구, 근데 이제 이 하나로 일원화된 체계가 없는 거잖아요. 해상풍력은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조금 별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오스테드에서 오셨으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덴마크가 전 세계 해상풍력의 인허가에 약간 그 귀감이 되는 예. 그런 케이스로 이제 수대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스톱샵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원스톱샵이요. 예, 원스톱샵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한 9개 부처에 따로따로 뭐 쫓아다니면서 네. 다 따로따로 인허가를 신청을 하고 협의를 보고 그 안에서도 뭐 두세 개씩 펼쳐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인허가. 예.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부처가 예. 그 원스톱샵이라는 거를 담당을 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정부 자체에서 다 회람을 하고 의견을 받고 또 의견 수렴까지 해가지고 다시 네.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보면은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죠. 네. 아, 그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해상풍력이 좀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강대국이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렴하다는 거는 비용 자체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주민들은 보통 이게 세금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이 전기세를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어쨌든 뭐 그 행정 절차도 줄이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풍력 발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이해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이제 막 확대하려는 과정인데, 2019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좀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주민 설득이라든가, 네. 어민 설득이라든가. 네. 그때부터 다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좀 어떻게 잘 풀어 나가셨어요? 다 풀었다고 하기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고요. 아직 예, 예. 노력을 하면서 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뭐 올세대가 인천에 온 19년도부터 뭐 주민들 그리고 예. 어민들과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어느 산업에서나 초기 갈등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초기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예. 어민들하고 주민분들께 이 산업을 이해시키고 예.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저희가 바람을 측정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시기였기도 했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깊었던 뭐 어민과 주민분들 어떻게 보면 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저희 현장에서 이제 어업 활동하시는 어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분도 네. 계시고 또 이 전 세계적인 시류에 따라서 많이 동의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이 지역 사회 그리고 각 섬 그리고 이 인천시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여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적인 기여는 뭐 지자체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각 섬 주민분들, 어민분들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많이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고 그 결과 저희가 2023년 재작년에 발전사업 허가라는 큰 허가를 이제 듣겠는데 네. 그때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어민분들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다 같이 상생하자는 네. 그런 의미에서 큰 상생 협약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는 매달 한 번씩 예. 이제 같이 모여서 예.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예.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풀어낸 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도 크게 작용했겠네요. 맞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저희는 그 주민들 그리고 어민분들의 그 동의가 필수라고 봐요.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예.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그 전국으로 쳤을 때도 되게 좀 뭐 선도적인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딴 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잘 봉합된 데가 사례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지역별로 조금 특색은 있어요. 뭐 전남의 신안군이나 이런 곳과 같이 지자체에서 나서서 예. 많은 갈등들을 중간에 중재를 해주고 그런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인천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뒤늦게 이 산업이 이제 들어오기도 했고 예. 초반에는 저희도 지자체도 그렇고 관계 기관들 지역의 관계 기관들도 함께 설득해야 되는 작업들도 했는데 다행히도 현재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도가 많이 높아 계세요. 예. 더구나 뭐 아시겠지만 인천에서도 자체 정부 주도의 또 사업을 또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네. 같이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윤병일 박사님, 그 일단 오스테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해상 풍력들이 많이 생기면 뭐 인천 생태계에는 뭐 어떤 뭐 변화라든가 아니면 좀 더 뭐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예. 보충 설명을 제가 좀 예.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규모 이렇게 해상풍력 단지가 실제 조성된 사례는 뭐 신안 사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대규모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환경에 과연 얼마만큼 피해를 줄 것인가? 분명히 저는 뭐 100%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피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스테드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런 어업 소득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 이게 뭐 어민 수용성 문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거는 현재, 그러니까 발전단지가 현재 들어오기 이전에 현재 여기 인천 앞바다의 상황이 어떠냐, 환경적인 문제든 아니면 현재 어업 현황이든 요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다음에 만약에 발전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변했다 또는 저렇게 변했다, 그러니 이렇게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얘기는 어민들이라든가 주민 아니면 환경적 측면이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도 뭐 과다한 보상이라든가 좀 어민이나 이런 분들의 좀 불미스러운 좀 과한 요구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박정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월 1회 어떤 이제 주민들과 그다음에 사업체,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만나서 이렇게 지원 기관으로서 양쪽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 양 기관의 어떤 조율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매번 마련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발전 허가도 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주민들이라든가 여기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의 조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점. 네. 제가 예전에 어쨌든 제가 그 해외 기획 취재 지원 사업으로 덴마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해상풍력을 취재하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덴마크 관계자들이나 이제 어민 관계자들 만나면은 당시에 그 덴마크 분들은 이제 정부에 대한민국 정서와 조금 다르게 정부나 이렇게 지방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보다는 좀 민주주의 역사가 좀 더 오래되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민들도 이제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이나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이 상황 어민들이 반대가 심한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좋은 선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도 이 오스테드가 이제 좋은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에 또 그런 사회적 비용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저도 기대는 해봅니다. 네.